막대한 재산을 가진 미혼 남자는 아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진리이다. 그런 남자가 이웃에 새로 나타나면 그의 속마음이나 생각은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주변 가족들은 이미 그를 자기 딸과 맺어주어야 할 사람으로 당연하게 여긴다. 어느 날 베넷 부인의 말이 시작됐다. 여보, 베넷 씨, 네더필드 파크가 드디어 임대됐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베넷 씨는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부인이 다급히 덧붙였다. 정말이에요. 롱 부인이 방금 와서 다 얘기해줬어요. 베넷 씨는 말이 없었다. 부인은 참지 못하고 다그쳤다. 누가 들어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베넷 씨가 태연하게 말했다. 당신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듣는 데야 문제 없지요. 부인이 다시 말하였다. 하지만 정말입니다. 롱 부인이 방금 다녀갔는데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었답니다. 이에 베넷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누가 그 집을 얻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아내는 조급하게 외쳤다. 당신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니 듣는 데야 마다할 이유가 없소. 베넷 씨는 태연히 대답하였다. 왜냐하면 여보, 그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해요. 롱 부인이 말하기를 네더필드 파크는 영국 북부에서 온 큰 재산을 가진 젊은 남자에 의해 임대되었답니다. 그 남자는 월요일에 마차 4마리를 타고 이곳에 와서 그 집을 둘러봤고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즉시 모리스 씨와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는 미카엘마스 이전에 입주할 예정이고 그의 하인들은 다음 주 말까지 집에 들어갈 거라고 하네요.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빅리입니다. 그는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미혼이십니까? 오, 미혼이지요. 여보, 큰 재산을 가진 미혼 남자. 연간 4천에서 5천 파운드의 수입을 얻는 남자, 우리 딸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어떻게요?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요? 여보, 베넷 씨, 아내가 대답했다. 어찌 그리 성가시게 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제가 그가 우리 딸들 중 한 명과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그것이 그가 이곳에 정착하려는 이유입니까? 계획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나요? 하지만 그가 그들 중 한 명과 사랑에 빠질 가능성은 아주 높으니. 그러므로 그는 이곳에 오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당신과 딸들이 가시거나 아니면 달들만 보내도 좋을 듯 합니다. 어쩌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만큼이나 아름다우시므로 빅리 씨는 아마 당신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할 것입니다. 여보, 저를 과찬이세요? 저도 한때는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5명의 성인 딸을 둔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여자가 생각할 아름다움이 별로 없지요. 하지만 여보, 빅리 씨가 이 근처에 오면 꼭 가서 인사드리셔야 해요. 그것은 제가 약속한 것 이상의 일입니다. 확신하죠. 하지만 당신의 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 한 명에게 얼마나 좋은 결혼이 될지 생각해 보세요. 윌리엄 경과 루카스 부인이 그 이유만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들은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지 않지만요. 정말로 당신은 가셔야 합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찾아뵙는 것이 불가능할 테니까요. 당신은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시는군요. 저는 확신합니다만 빅리 씨는 당신을 매우 기쁘게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가 딸들 중 아무나 결혼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서 동의한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몇 마디를 당신에게 부탁할 겁니다. 물론 제 작은 리지에게는 좋은 말도 덧붙여야겠지만요.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리지는 다른 딸들보다 더 나은 게 전혀 없어요. 확신컨대 그녀는 제인만큼 아름답지도 않고 리디아만큼 기분 좋게 웃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항상 의지를 더 좋게 생각하시나요?
그들 모두 특별히 추천할 만한 점이 없어요. 그가 대답했다. 그들은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리석고 무지해요. 그러나 리지는 그들보다 조금 더 민첩한 면이 있어요. 베넷 씨, 어떻게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식들을 모욕할 수 있나요? 당신은 항상 저를 괴롭히는 걸 즐기시는군요. 제 가엾은 신경에 조금도 동정심을 보이지 않아요. 여보,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아주 존경해요. 당신은 제 오래된 친구죠.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당신이 언급할 때마다 저는 그 말을 신중하게 들었어요. 아, 당신은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당신이 이겨내고 내 1000파운드씩 벌어들인 젊은 남자들이 이 근처에 많이 오게 되는 걸 보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들이 20명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당신이 그들을 방문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여보, 믿으세요. 만약 20명이 오게 되면 저는 그들 모두를 찾아뵙겠어요. 베넷 씨는 날카로운 지성과 풍자적인 유머, 은근함, 변덕스러움이 어우러져 있는 매우 특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라 23년의 결혼 생활을 지나도 아내는 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편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이해력과 부족한 정보, 그리고 불안정한 성격을 가진 여성으로 불만이 있을 때면 자신이 신경이 예민하다고 여겼다. 그녀의 삶의 일은 달들을 결혼시키는 것이었고 그 위안은 방문과 소식이었다. 베넷 씨는 빅리 씨를 찾아간 사람들 중 가장 먼저 방문한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항상 그를 방문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끝까지 아내에게는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장담했었다. 그리고 방문이 이루어진 날 저녁까지 아내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후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 그의 둘째 딸이 모자를 다듬고 있는 모습을 보던 중 그는 갑자기 딸에게 말을 걸었다. 이 모자가 빅리 씨에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리지. 우리는 빅리 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방법이 없지요. 그녀의 어머니가 불만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방문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 잊으셨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우리는 모임에서 그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롱 부인이 그를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롱 부인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그녀에게는 사촌딸이 2명이나 있어. 그녀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여성이라 그녀에 대해 아무런 좋은 생각이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베넷 씨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뻐. 베넷 부인은 대답할 기분이 아니었지만 자신을 참지 못하고 딸 중 한 명을 꾸짖기 시작했다. 키티, 제발 계속 기침하지 마. 너 때문에 기분이 다 망가졌어. 키티는 기침할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기침 타이밍이 아주 나쁘지. 저는 기침이 재미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키티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다음 무도회는 언제죠? 리지? 보름 후에요. 그래, 그렇지.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롱 부인이 돌아오는 날이 바로 전날이라 그를 소개할 수는 없겠네. 그녀가 그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럼 여보, 당신이 롱 부인에게 빅리 씨를 소개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불가능해요. 베넷 씨, 불가능해요. 제가 그와 친분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당신의 신중함을 존경해요. 보름 정도의 사귐으로는 확실히 적어요. 사람의 진면목을 보름 만에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겠죠. 결국 롱 부인과 그녀의 조카들이 기회를 얻어야 하니 만약 당신이 그 일을 거절하신다면 제가 대신 맡을게요. 딸들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베넷 부인은 그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 말했다. 그런 강한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소개의 방식과 그것에 부여된 중요성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나요? 거기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군요. 마리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깊은 사색을 하는 젊은 여성이고 훌륭한 책을 읽고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리는 매우 적절한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마리가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그가 계속 말했다. 다시 빅리 씨 이야기로 돌아가죠. 저는 빅리 씨가 지긋지긋해요. 아내가 말했다. 그 말을 듣게 되어 유감이네요. 그런데 왜 그 전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알았더라면 분명히 그를 방문하지 않았을 텐데 참 불행한 일이지만 어쨌든 이미 방문을 했으니 이제는 그와의 인연을 피할 수 없겠네요. 여자들은 그가 바란 대로 놀라워했고 특히 베넷 부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놀란 듯 보였다. 하지만 기쁨이 가라앉은 후 그녀는 그것이 처음부터 자신이 예상한 일이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사랑하는 베넷 씨. 하지만 결국 제가 당신을 설득할 줄 알았어요. 저는 당신이 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인연을 무시할 리 없다는 걸 확신했어요. 정말 기뻐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농담은 당신이 오늘 아침에 가셨으면서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죠. 이제 키티, 마음껏 기침을 해도 괜찮다. 베넷 씨가 말하며 방을 나갔다. 그는 아내의 기쁨에 지쳐 있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보세요. 그녀가 문을 닫은 후 말했다. 그의 친절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나이에는 매일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일이 그렇게 즐겁지 않다는 걸 알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리디야, 내 사랑. 비록 내가 가장 어리지만 확신하건대 빅리 씨가 다음 무도회에선 너와 춤을 출 거야. 오, 리디아가 자신 있게 말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비록 제가 가장 어리지만 저는 제일 크니까요. 남은 저녁 시간은 그가 언제 베네시의 방문에 답할지, 그리고 그를 언제 저녁에 초대할지에 대해 추측하고 논의하는 데에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페넷 부인과 그녀의 5딸들이 그에 대해 물어본 모든 것이 남편에게 만족스러운 설명을 끌어내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뻔한 질문, 기발한 추측, 그리고 멀리서의 짐작으로 그를 공격했지만 그는 그들의 모든 솜씨를 피해갔고 결국 그들은 이웃인 루카스 부인에게서 들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보고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윌리엄 경은 그를 아주 좋아했다고 했다. 그는 매우 젊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잘생겼으며 매우 매력적이었고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은 듯 다음 모임에 큰 일행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 수 없었다. 춤을 좋아하는 것은 사랑에 빠지기 위한 첫걸음이었고 미스터 빅리의 마음을 얻을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활발히 떠올랐다. 내 딸들 중 한 명이라도 네더필드에 잘 정착할 수만 있다면 베넷 부인인 남편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머지 딸들도 모두 잘 시집간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어요. 며칠 후 미스터 빅리는 베넷 씨의 방문에 답하고 그의 서재에서 약 10분 동안 앉아 있었다. 그는 그동안 많이 들은 바 있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을 직접 보고 싶었지만 아버지만 보게 되었다. 그에 비해 딸들은 조금 더 운이 좋았는데 위층 창문에서 그가 파란색 코트를 입고 검은 말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후 곧 저녁 초대장이 보내졌고 베넷 부인은 이미 자신이 준비할 요리들이 집안일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상태였다. 그러나 답장이 도착하자 모든 계획은 미뤄졌다. 미스터 빅리는 다음 달 시내에 가야 해서 초대의 영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베넷 부인은 크게 당황했다. 그녀는 그가 하트포드셔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빨리 시내에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는 언제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에더필드에 정착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루카스 부인이 그가 항상 여행 중이라기보다는 네더필드에 정착할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어 그녀의 걱정을 조금 잠재웠다. 그가 런던에 갔던 이유는 볼을 위해 큰 파티를 조직하기 위해서였고 고지어 빅리 씨가 12명의 여성과 7명의 남성을 데리고 부도회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퍼졌다. 그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에 슬퍼했지만 무도회 전날 그는 12명 대신 6명만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위안을 얻었다. 그는 5명의 자매와 1명의 사촌을 데려왔다. 그리고 파티가 무도회장에 입장할 때 그들은 총 5명이었다. 빅리, 그의 2자매, 가장 큰 자매의 남편, 그리고 또 다른 젊은 남자. 빅리 씨는 잘생기고 품위 있는 신사였다. 그는 친근한 표정과 자연스러운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자매들은 모두 훌륭한 여성들이었으며 패션 감각이 뚜렷한 모습이었다. 그의 형부인 허스트는 그저 신사처럼 보였고 그러나 그의 친구인 다르시는 금세 방 안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와 고귀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입장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그가 연간 1만 파운드의 소득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남자들은 그를 훌륭한 남성으로 칭했으며 여자들은 그가 빅리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선언하며 약간의 저녁 시간 동안 큰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태도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여 그의 인기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그는 자만하고 자신을 주변 사람들보다 위에 두며 기꺼이 즐기지 않는 사람으로 드러났다. 결국 그가 5명의 자매들이 있는 더비셔에 넓은 영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의 무례한 표정과 불쾌한 태도는 그를 친구인 빅리와 비교하기에는 부적합하게 만들었다. 빅리는 곧 방 안의 주요 인물들과 친분을 쌓았다. 그는 활발하고 거리낌 없이 춤을 췄으며 볼이 너무 일찍 끝난 것에 화를 내며 자신도 네더필드에서 무도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런 사랑스러운 성격들은 스스로를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그와 그의 친구는 정말 대조적이었다. 다르시는 허스트와 한 번, 빅리의 여동생과 한 번만 춤을 추었고 다른 여성들과는 인사를 거절하며 나머지 시간은 방을 서성거리며 가끔 자신의 파티 멤버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성격은 확고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만하고 불쾌한 사람이었으며 모두가 그가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에 대해 가장 격렬히 반대했던 사람은 베넷이었으며 그의 전반적인 태도에 대한 혐오감은 그가 그녀의 딸 중 한 명을 무시한 일로 더욱 강해졌다. 엘리자베스 베넷은 남자들이 부족하여 춤을 쉬어야 했다. 그동안 다르시는 그녀 가까이 서 있었고 그녀는 그와 빅리가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을 수 있었다. 빅리는 잠시 춤을 멈추고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다르시, 춤을 꼭 추어야 해요. 이렇게 혼자 서 있는 게 너무 멍청해 보입니다. 춤을 추는 게 훨씬 나아요. 나는 절대 추지 않을 거예요. 파트너와 특별히 아는 사이가 아닌 이상. 이런 자리에서는 도저히 못 추겠어요. 이 정도 규모의 모임에서 춤을 추는 건 참을 수 없죠. 자매들은 이미 다 약속이 되었고 방 안에는 나와 함께 춤을 출 여성이 한 명도 없어요. 나는 당신처럼 가다롭지 않아요. 빅리가 말했다. 제게는 왕국 하나보다 더 좋습니다. 내 명예를 걸고 말하자면 오늘 밤 만난 여성들 중 이렇게 즐거운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몇몇은 정말 예쁘죠. 이 방에서 유일하게 춤을 추고 있는 예쁜 여자는 그 가장 큰 자매인 미스 베넷이에요. 아, 그녀는 내가 본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말은 그녀 바로 뒤에 앉아 있는 자매 중 한 명도 아주 예쁘고
아마 아주 즐거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 파트너에게 소개를 부탁해 볼까요?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말하며 그는 잠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눈과 마주쳤을 때 고개를 돌리고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괜찮지만 나를 유혹할 만큼 아름답지는 않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런 여인들에게 관심을 가질 기분이 아닙니다. 다른 남자들에게 무시당한 여인에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겠네요. 당신은 파트너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미소를 즐기세요. 빙클리는 그의 조언을 따랐다. 다하시는 자리를 떠났고 엘리자베스는 그에 대한 아주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매우 기운차게 전하며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성격 덕분에 우스꽝스러운 일이면 뭐든지 즐기곤 했다. 그날 밤은 전체적으로 온 가족에게 즐거운 시간이었다. 베넷 부인은 첫째 딸이 네더필드 일행에게 많이 찬사를 받았음을 보았다. 빙클리는 그녀와 2번 춤을 추었고 그녀는 그의 자매들에게도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제이는 어머니가 느낄 수 있는 만큼 기뻐했지만 조용한 방식으로 그 기쁨을 표현했다. 엘리자베스는 제인의 기쁨을 함께 느꼈다. 메리는 미스 빙클리에게 동네에서 가장 능숙한 소녀라고 언급된 것을 들었고 캐서린과 리디아는 볼에서 단 한 번도 파트너 없이 남지 않아 운이 좋았다. 이들이 관심 있는 것은 그저 댄스를 즐기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좋은 기분으로 롱본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곳은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주된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베넷 씨가 여전히 책을 들고 시간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이번 저녁이 그토록 큰 기대를 모은 이유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던 상태였다. 그는 아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대해 예상한 대로 모든 일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곧 아주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오, 사랑하는 베넷 씨. 방에 들어오며 베넷 부인이 말했다. 우리는 정말 즐거운 저녁을 보냈어요. 아주 훌륭한 무도회였어요. 당신도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거려. 제이는 너무나 칭찬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그와 같을 수 없었죠. 모두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빙클리 씨는 그녀를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고 2번이나 춤을 추었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그가 정말 2번이나 춤을 추었어요. 방금 전까지 그는 미술 우카스와 춤을 추었고 저는 그를 보고 속상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는 그녀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 누구도 그녀를 좋아할 수 없죠. 그리고 그는 제인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소개를 받았고 그 후 2번 더 춤을 정했죠. 그리고 3번째 춤은 미스 킹과 함께였고 4번째는 마리아 루카스와 5번째는 제인과 6번째는 리지와 그리고 보울랑저. 만약 그간 알을 좀 더 배려했더라면 베넷 씨가 성급하게 말했다. 그는 그리 많이 춤을 추지 않았을 텐데 제발 그의 파트너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제발 첫 번째 춤에서 발목이라도 삐었으면 좋겠네요. 오, 사랑하는 사람. 베넷 부인이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정말 그가 마음에 들어요. 그는 정말 너무나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의 자매들은 멋진 여성들이에요. 그의 자매들의 드레스보다 더 우아한 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베넷 씨, 부인의 드레스에 달린 레이스가 그때 다시 한번 그가 말을 하다가 잠시 멈추었다. 베넷 씨는 장식에 대한 이야기를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이야기로 주제를 바꿔야 했고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약간 과장된 표현으로 다하시 씨의 무례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녀는 덧붙였다. 리지 씨는 그의 마음에 맞지 않아도 별로 손해보지 않아요.
그는 정말 불쾌하고 끔찍한 사람이라 그를 기쁘게 만들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매우 오만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여기저기 걸어 다니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춤을 출 만큼 잘생기지도 않았고 당신이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에게 당신만의 신경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남자가 정말 싫어요.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둘이 남았을 때 제인은 그동안 빙클리에 대해 조심스러웠던 자신의 칭찬을 이제는 언니에게 표현했다. 그는 정말 젊은 남자가 되어야 할 모습이에요. 제인이 말했다. 이해심 많고 유머가 있고 활기차요. 그와 같은 매너는 본 적이 없어요. 자연스럽고 완벽한 예의가 느껴져요. 그는 또 잘생겼어요. 엘리자베스가 답했다. 젊은 남자는 가능한 한 잘생겨야 하는 게 맞죠. 그럼으로써 그의 성격은 완벽해요. 그가 두 번째로 춤을 청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런 칭찬을 받을 줄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는 당신을 위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사이의 큰 차이점이에요. 칭찬은 항상 당신을 놀라게 하지만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아요. 그가 다시 청하는 게 뭐가 더 자연스럽겠어요? 그는 당신이 방에 있는 다른 모든 여성들보다 5배는 예쁘다는 걸 본 게 분명해요. 그 점에선 그의 기사도에 고마워할 필요는 없죠. 뭐, 그는 확실히 아주 매력적이고 저는 당신이 그를 좋아할 수 있게 해줄게요. 당신은 이미 많은 멍청한 사람도 좋아했잖아요. 사랑하는 리지. 오, 당신은 사람들을 너무 쉽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결점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 눈에선 좋은 사람이고 매력적이에요. 저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누구를 나쁘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성급하게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항상 제 생각을 말해요. 알아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당신은 그토록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무의미한 행동에 그렇게 정직하게 눈이 멀다니. 진실을 말하려는 척하는 건 흔한 일이죠.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런 과시나 의도 없이 정직하게 말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장점은 더 좋게 보고 단점은 말하지 않는 건 당신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이 남자의 자매들도 좋아하나요? 그들의 태도는 그와 같지 않죠.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아주 매력적인 여성들이에요. 미스 빙클리는 오빠와 함께 살며 그의 집을 관리할 예정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녀와 아주 매력적인 이웃을 만나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매력적인 이웃이 될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들의 행동은 대체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불쾌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제인보다 더 민감한 관찰력과 덜 유연한 성격을 가진 엘리자베스는 그들을 찬양하는 마음이 적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없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매우 훌륭한 여성들이긴 하지만 그다지 겸손하지도 매력적이지도 않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은 꽤 잘생겼고 사교성이 좋고 교육도 훌륭한 사립학교에서 받았으며 2만 파운드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주 지나치게 돈을 쓰고 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매우 잘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잉글랜드 북부에서 온 명문 가문의 출신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형제의 재산과 자신들의 재산은 모두 상업을 통해 얻은 것이었다. 빙클리는 아버지로부터 거의 10만 파운드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아버지는 농지를 구입하려 했으나 생애 중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빙클리는 그 꿈을 이어갈 생각이었고
때때로 어느 지역을 고를지 고민했지만 이제 좋은 집과 저택의 자유를 제공받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성격을 아는 만큼 그가 레더필드에서 여생을 보내고 그 다음 세대가 농지를 구입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그의 자매들은 그가 자신의 영지를 가질 수 있기를 매우 바랐다. 그러나 그는 이제 단지 세입자로 자리 잡았지만 미스 빙클리는 그의 집에서 자리를 맡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았고 패션보다 재산이 더 중요한 사람과 결혼한 허스트. 부인도 상황에 맞으면 그의 집을 자신의 집처럼 여기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다. 빙클리는 이제 막 성인이 되었을 때 우연히 추천을 받고 레더필드 하우스를 보러 가게 되었다. 그는 그것을 보고 30분 동안 집을 둘러본 후 위치와 주요 방들을 마음에 들어 했고 집주인이 칭찬하는 말에 만족하여 즉시 그것을 임대하기로 했다. 빙클리와 다르시 사이에는 성격 차이가 매우 크지만 매우 끈끈한 우정이 있었다. 빙클리는 다르시의 성격인 유연함, 개방성, 적응력에 끌렸고 다르시 역시 그런 성격을 이해하고 좋아했다. 다르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빙클리였지만 다르시와의 관계에서 결코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르시의 신뢰와 판단은 빙클리에게 큰 의지처였고 그의 이해력에 대해서도 최고로 높이 평가했다. 이해력에서 다르시는 우위에 있었다. 빙클리는 결코 부족하지 않았지만 다르시는 영리한 사람이었다. 동시에 그는 오만하고 내성적이며 세심하고 까다로운 성격이었고 그의 이 바른 태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빙클리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빙클리는 어디에 가든 좋아할 사람을 확신했지만 다르시는 자주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들이 메리턴 무도회에 대해 이야기한 방식은 그들의 성격을 잘 드러냈다. 빙클리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중 그보다 더 쾌활한 사람들과 더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모두가 그에게 친절하고 주의를 기울였으며 형식적이지도 뻣뻣하지도 않았다. 그는 곧 모든 사람들과 친해졌고 미스 베넷에 대해서는 그녀가 천사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반면 다르시는 사람들을 보고는 그들 중 미모도 패션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며 그 누구에게도 작은 관심을 두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미스 베넷은 예쁘다고 인정했지만 그녀가 너무 많이 웃는다고 생각했다. 허스트 부인과 그녀의 여동생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를 좋아했고 미스 베넷은 상냥하고 매력적인 소녀라고 칭찬하며 더 알아가도 괜찮다고 말했다. 미스 베넷은 그렇게 해서 상냥한 소녀로 자리 잡았고 그들의 오빠는 그런 칭찬에 의해 그녀에 대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롱본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베넷 가족과 특히 친분이 깊은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윌리엄 루커스 경은 한때 메리턴에서 상업에 종사해 꽤 괜찮은 재산을 모았고 시장으로 재직 중 국왕에게 올린 연설 덕분에 기사 자귀를 받았다. 그는 이 영예를 상당히 깊게 받아들인 듯했다. 이후 사업과 작은 시장 마을에서의 삶의 염증을 느끼고 모두 정리한 뒤 가족과 함께 메리턴에서 약 1마일 떨어진 집으로 이사했는데 그 집은 이후 루커스 오지라 불리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중요성을 깊게 되새기며 사업에 구속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데만 몰두할 수 있었다. 신분이 높아진 것에 우쭐해했지만 그렇다고 거만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누구에게나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원래부터 온순하고 친절하면 암을 돕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고 세인트 제임스 궁전에서의 아련 이후로 더욱 공손해졌다. 루커스 부인은 아주 좋은 성품의 여인이었으며 지나치게 영리하지 않아 베넷 부인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이웃이 되었다.
그들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 장녀는 27살가량의 사려 깊고 총명한 아가씨로 엘리자베스와 절친한 친구였다. 루커스 양들과 베넷 양들이 무도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무도회 다음 날 아침 루커스 가족일 옹본을 찾아와 소식을 듣고 전했다. 샬럿, 너는 저녁을 참 멋지게 시작했구나. 베넷 부인이 정중한 태도로 루커스 양에게 말했다. 빙클리 씨가 첫 번째로 너를 선택했잖니. 네, 그렇긴 한데 그는 두 번째 파트너를 더 마음에 들어 한 것 같아요. 오, 그건 제인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가 제인과 두 번이나 춤을 췄으니 말이야. 확실히 제인을 마음에 들어 한 것 같긴 해.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젯밤에 무슨 얘기를 들은 것도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로빈슨 씨와 관련된 무슨 이야기였어. 아마 제가 들은 얘기일 거예요. 샬럿이 말했다. 그가 로빈슨 씨와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로빈슨 씨가 빙클리 씨에게 메리턴 무도회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리고 방 안에 예쁜 여자가 많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누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는데 빙클리 씨가 바로 대답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베넷 양이 제일 예쁩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죠. 라고요. 정말이니? 참 확고한 대답이네. 그렇다면 정말하지만 뭐 결국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는 거잖니. 내가 들은 얘기가 내 얘기보다 훨씬 중요하지. 샬럿이 말했다. 다르시 씨는 빙클리 씨만큼 들을 가치가 없더라. 불쌍한 엘리자베스. 겨우 참을 만하다 는 평을 듣다니. 부디 리지가 그 일로 속상해하지 않게 해줘. 베넷 부인이 말했다. 그처럼 불쾌한 남자에게 마음에 든다고 여겨지는 건 오히려 재앙일 거야. 롱 부인이 어젯밤에 그러더라고. 다르시 씨가 자기 옆에 앉아서는 30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정말 확실해요. 어머니? 혹시 착오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제인이 말했다. 저는 분명히 다하시 씨가 그 부인과 이야기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 그건 마지막에 그 부인인 레더필드가 마음에 드냐고 물어봤기 때문이지. 그러니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었을 거야. 그런데 그 부인이 그러더라. 다하시 씨가 말 걸리는 걸 아주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다고. 빙클리 양이 그러던데요. 제인이 말했다. 다하시 씨는 가까운 사람들과 있을 때가 아니면 원래 말을 별로 안 한대요.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땐 꽤나 상냥하다고 하던데요. 난 그런 말 하나도 안 믿는다. 얘야, 정말 그렇게 상냥한 사람이었다면 롱 부인에게도 말을 걸었겠지. 하지만 나는 대충 짐작이가 다들 그러잖니. 저 사람은 자존심 덩어리라고. 아마 롱 부인이 마차도 없이 허름한 새 마차를 타고 무도회에 왔다는 걸 어디선가 들었을 거야. 다하시 씨가 롱 부인에게 말 걸지 않은 건 신경 안 쓰지만 루커스 양이 말했다. 엘리자베스와 춤췄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다음번에는 리지야 어머니가 말했다. 나 같으면 저런 사람하고는 춤추지 않을 거야. 어머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엘리자베스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절대 그 사람하고 춤출 일 없을 테니까요. 자존심이라는 게 루커스 양이 말을 이었다. 보통은 꽤나 불쾌하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다하시 씨 경우는 좀 달라요. 저렇게 잘생기고 좋은 가문 출신에 재산까지 많은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갖는 것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뭘 할까? 그만큼 자존심을 가질 자격이 있지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제 자존심을 상처내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자존심은 웨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자랑스러워했다. 굉장히 흔한 결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읽은 모든 책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자존심을 갖기 쉽대요. 진짜든 상상이든 자기 자신을
무언가 대단하게 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허영과 자존심은 다르대요. 둘이 비슷하게 쓰이긴 하지만요. 자존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이고 허영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길 바라는 마음이래요. 내가 다시씨처럼 부자라면 무커스 집안의 어린 소년이 끼어들며 외쳤다. 얼마나 거들먹거리든 신경 안 쓸 거야. 여우 사냥개 무리도 키우고 매일 포도주 한 병씩 마실 거야. 그러다 몸만 망치겠구나. 베넷 부인이 말하며 웃었다. 내가 그런 걸 보면 당장 너한테서 술병을 뺏어버릴 거다. 소녀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우겼고 베넷 부인은 계속 빼앗겠다고 선언했다. 그렇게 실랑이는 두 집안의 방문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롱본에 사는 베넷가의 숙녀들은 곧 네더필드의 숙녀들을 방문했고 이에 대한 답례 방문도 정식으로 이루어졌다. 제인의 우아한 태도는 허스트 부인과 빙글리 양의 호감을 점점 더 사게 되었지만 어머니인 베넷 부인은 견디기 힘들 정도였고 어린 두 딸들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장녀에 대해서는 좀 더 친해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제인은 이러한 관심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여전히 거만함을 느꼈고 심지어 자신의 언니에 대해서도 완전히 예외로 삼지는 않는 것 같아 그들을 좋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인에 대한 호의가 빙글리 씨의 제인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 같아 엘리자베스는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했다. 만날 때마다 빙글리 씨가 제인을 깊이 좋아하는 것이 분명했고 제인 역시 처음부터 품었던 호감을 점점 더 키워가며 사랑에 빠질 기세였지만 엘리자베스는 다행히 세상 사람들에게 그 감정이 쉽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인은 강한 감정을 지니면서도 차분한 성격과 항상 밝은 태도를 지녔기에 오지랖 넓은 이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생각을 친구 샬럿 루커스에게 털어놓았다. 그런 경우에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건 기분 좋은 일일지도 모르지. 샬럿이 대답했다. 하지만 너무 조심하는 것도 때론 손해야. 만약 여자가 그 대상자에게까지 자신의 마음을 감추면 그를 사로잡을 기회를 잃을 수도 있거든. 그러고 나서는 세상 사람들도 모른다는 사실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거야. 거의 모든 사랑에는 약간의 감사나 허영심이 들어가기 마련이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안전하지 않아. 가벼운 호감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지만 경력 없이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지. 10번 중 9번은 여자가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표현하는 편이 나아. 빙글리 씨는 분명 내 언니를 좋아하지만 제인이 조금 더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좋아하는 데서 그칠 수도 있어. 제인은 자기 성격이 허락하는 만큼 충분히 도와주고 있어. 내가 보기에도 제인이 그를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데 빙글리 씨가 그걸 못 알아챈다면 정말 바보지.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엘리자베스, 내가 제인의 성격을 잘 아는 것처럼 빙글리 씨가 아는 건 아니야. 하지만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마음이 있다면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 이상 남자가 눈치채지 않을 리 없잖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가 그녀를 충분히 자주 본다면 말이야. 빙글리 씨와 제인이 꽤 자주 만나기는 하지만 항상 여러 사람이 섞여 있는 자리였고 두 사람만 따로 이야기할 시간은 많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제인은 짧은 순간이라도 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해. 한번 마음을 확실히 잡아두고 나면 그때 가서 마음껏 사랑에 빠져도 늦지 않아. 내 말도 맞긴 해. 엘리자베스가 웃으며 말했다. 단지 좋은 결혼을 목적으로 한다면 말이야. 내가 부잔 남편을 구하거나 그냥 아무 남편이나 얻으려 한다면 아마 그 방법을 썼겠지. 하지만 제이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 아직은 자기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게 얼마나 합리적인지도 확신하지 못하는 걸. 둘이 만난 지 겨우 보름밖에 안 됐어. 메리턴에서 4번 춤췄고 네더필드에서 1번 아침 인사를 했으며 그 후로 4번 정도 저녁을 함께 보냈을 뿐이야. 이 정도로는 그의 성격을 제대로 알 수 없어. 네가 말하는 방식으로 보면 그렇지. 단순히 같이 식사만 했다면야 식욕 정도밖에 알 수 없었겠지만 저녁 시간을 4번이나 함께 했잖아. 4번이면 꽤 많은 걸 알 수 있지. 그래. 4번의 저녁 모임을 통해 두 사람이 상업게임보다는 방탕게임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아냈겠지.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중요한 성격적 특성은 아마 별로 드러나지 않았을 거야. 어쨌든 샬럿이 말했다. 나는 제인이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라. 만약 내일이라도 둘이 결혼한다면 1년 동안 서로의 성격을 알아가며 신중히 결정하는 것보다 행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할 거야. 결혼해서 행복은 결국 운에 달린 거야. 아무리 성격이 잘 맞고 서로를 잘 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다르게 변하게 마련이고 짜증날 일은 늘 생기지. 그러니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의 결점은 되도록 모르는 게 나아. 너 때문에 웃음이 나와, 샬럿. 하지만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야. 너도 스스로 그걸 알고 있고 정작 내가 결혼할 땐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잖아. 한편 엘리자베스는 빙글리시가 언니에게 보여주는 관심을 관찰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기에 자신이 빙글리시의 친구인 다른 남자의 눈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다하시는 처음에는 엘리자베스를 그다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첫 무도회 때도 그녀를 무심히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그는 그녀의 얼굴에 거의 흠잡을 데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하고 친구들에게까지 그렇게 선언한 이후에야 엘리자베스의 짙은 눈동자에서 놀라울 만큼 지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비슷하게 당황스러운 깨달음이 이어졌다.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의 몸매에서 완벽한 균형이 부족한 점을 몇 가지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의 가볍고 매력적인 몸매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 세련된 사회적 예절을 갖추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도 그녀의 자연스럽고 유쾌한 태도에 매료되고 말았다. 물론 엘리자베스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녀에게 다하시는 어디에서도 호감을 사지 못하는 남자, 자신을 춤상대로 고르지 않았던 그저 그런 불쾌한 인물일 뿐이었다. 다하시는 엘리자베스를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한 첫걸음으로 그녀가 다른 이들과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엘리자베스의 눈에도 띄었다. 그들은 루커스 경댁의 큰 모임에서 만난 자리였다. 다하시 씨는 왜 내가 포스터 대령과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는 거지? 엘리자베스가 샬럿에게 물었다. 그건 다하시 씨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야. 샬럿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또 그런 식으로 굴면 내가 그걸 눈치챘다는 걸 분명히 알게 할 거야. 그는 아주 신랄한 눈을 가졌으니 내가 먼저 건방지게 굴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겁먹게 될지도 몰라.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 쪽으로 다가왔을 때 마른 걸 생각이 없어 보였지만 루커스 양은 친구에게 그 얘기를 꺼낼 수 있겠냐고 도전했고 엘리자베스는 곧장 그 도전에 자극받아 말했다. 다시 한번 여쭤보죠. 다하시 씨, 아까 포스터 대령님께 메리턴에서 무도회를 열어달라고 조르던 제 말솜씨 꽤 뛰어나지 않았나요?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제는 원래 숙녀들을 열정적으로 만들죠. 우리에게 꽤 가혹하시네요. 곧 엘리자베스가 놀림을 받을 차례가 오겠지요. 루커스 양이 말했다. 내가 악기를 꺼낼 테니까요. 엘리자베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도 알잖아. 정말 이상한 친구야.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연주하라고 부추기기만 하더니 내가 음악에 대해 허영심이 있었다면 내가 더욱이 귀중한 친구였을 텐데 지금은 정말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지 않아. 다들 훌륭한 연주자들에게 익숙할 테니까. 그러나 루커스 양이 계속 권하자 엘리자베스는 마지못해 덧붙였다. 좋아. 그렇게 해야 한다면 할게. 그리고 다하시 씨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훌륭한 속담이 있죠. 숨은 죽시킬 때 쓰라. 저는 숨을 아껴 노래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연주는 꽤 듣기 좋았지만 뛰어난 수준은 아니었다. 두어 곡을 부른 뒤 다시 노래해 달라는 부탁이 오가기 시작했을 때 동생 메리가 열심히 악기로 달려와 자리를 차지했다. 메리는 집안에서 외모가 가장 평범한 편이었기 때문에 지식과 소양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재능을 뽐낼 기회를 애타게 기다렸다. 메리는 천성적인 재능도 취향도 없었다. 오직 허영심이 그녀를 공부하게 만들었을 뿐. 동시에 고루하고 거만한 태도도 갖게 해서 설령 뛰어난 실력을 갖췄더라도 그 매력을 손상시켰을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기술은 메리보다 못했지만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로 훨씬 즐겁게 들렸고 메리는 긴 협주곡을 끝낸 뒤에야 동생들과 루커스 가족 그리고 몇몇 장교들이 함께한 중곡 요청에 응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민요를 연주하며 겨우 칭찬과 환영을 얻었다. 다하시 씨는 그들 곁에 서서 대화도 없이 이런 식으로 저녁을 보내는 모습에 조용히 불쾌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옆에 서 있던 루커스 경을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루커스 경은 이렇게 말을 걸었다.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오락이 참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다하시 씨, 결국 춤처럼 훌륭한 세련된 즐거움은 없지요. 문명사회의 첫 번째 세련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경. 그리고 덜 세련된 사회에서도 유행하는 장점이 있지요. 모든 야만인들도 춤은 추니까요. 루커스 경은 웃으며 넘겼다. 그리고 잠시 뒤 빙그리 씨가 무리에 합류하는 것을 보고 말을 이었다. 당신 친구분은 정말 훌륭하게 연주하시네요. 다하시 씨도 춤에 능숙하시겠지요. 아마 메리턴에서 춤추는 저를 보셨을 겁니다. 예, 물론 봤습니다. 상당한 즐거움을 느꼈지요. 세인트 제임스 궁전 무도회에서도 자주 춤을 추십니까? 전혀요. 경. 그곳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춤을 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다면 저는 어떤 곳에서도 그런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런던에 집이 있으시겠군요. 다하시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한때 런던에 자리를 잡을까 생각한 적이 있었지요. 세련된 사회를 좋아해서요. 하지만 루커스 부인에게 런던 공기가 맞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만두었습니다. 루커스 경은 대화를 이어가려 잠시 말을 멈췄지만 다시 씨는 대답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바로 그때 엘리자베스가 그들 쪽으로 걸어오자 루커스 경은 무언가 매우 신사다운 행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녀를 불러세웠다. 친애하는 엘리자베스 양. 왜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다하시 씨, 이 아가씨를 아주 훌륭한 파트너로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두고 춤을 거절할 수는 없겠지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다하시 씨에게 건네려 했고 다하시 씨도 놀라긴 했지만 마다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얼굴을 붉히며 손을 빼고 루커스 경에게 말했다. 정말로요? 경, 저는 춤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다가온 걸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라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다하시 씨는 매우 정중하게 엘리자베스에게 춤을 청했지만 소용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단호했으며 설득하려는 루커스 경의 시도조차 그녀의 뜻을 흔들지는 못했다. 엘리자베스 양, 당신은 춤을 너무나도 잘 추시는데
저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볼 기회를 빼앗는 건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이 신사분은 원래 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라면 잠깐 정도는 기꺼이 응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하시 씨는 정말 예의 바르시네요. 엘리자베스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지만 이런 유혹 앞에서라면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자베스 양. 이처럼 훌륭한 파트너를 앞에 두고 말이지요. 엘리자베스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거절은 다하시 씨에게 전혀 불쾌감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약간의 흡족함을 느끼며 엘리자베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빙글리 양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맞춰볼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보내야 한다니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생각하고 계셨던 거겠지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 지루함. 그런데도 소란스러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 당신이 이 사람들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실지 듣고 싶네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즐거운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쁜 여자의 얼굴에 있는 아름다운 눈이 얼마나 큰 기쁨을 줄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빙글리 양은 즉시 다시 씨를 바라보며 누구 덕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알려달라고 졸랐다. 다시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 덕분입니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이라고요. 빙글리 양은 놀라서 되물었다. 정말 놀랍군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하게 된 거죠? 제가 축하 인사를 해야 할 날이 머지않은 건가요? 그 질문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자의 상상력은 매우 빠르지요. 감탄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결혼으로 순식간에 넘어가니까요. 당신이 곧 축하 인사를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어머, 그렇게 진지하시다면 이제 모든 게 이미 결정된 일로 받아들여야겠네요. 정말 훌륭한 장모님을 두시겠어요. 물론 항상 펜벌리에 함께 계시겠지요. 다하시 씨는 그녀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동안 완전히 무심하게 듣고 있었다. 그의 태연한 반응에 안심한 빙글리 양은 더욱 신나게 농담을 이어갔다.